그래서 2월 달에 이제 타이거에서도 ETF를 출시를 했었거든요. 사이버 보안 ETF를 출시해서 적어도 20% 많게는 30-40%도 증가를 했는데 산업 자체가 이제 계속 커가는 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기대감이 좀 큰. 다시 보는 반가워 ETF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미래에셋 자산운용 글로벌 ETF 마케팅 송승현 선임연구원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느덧 이제 5번째 네.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제가 ETF 여지껏 다뤄오면서 좀 생소한 거예요. 사이버 보안 ETF. 아, 이런 것도 ETF가 있었구나. 보안주는 많아요, 굉장히. 그쵸. 네, 보안주는 많은데 아, 이걸 또 모아놓은 ETF가 있다. 네. 그래서 오늘 요거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아무래도 온라인 쪽이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사이버 보안에 대한 그 중요성이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사람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더더욱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지면서 거기서도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그쵸.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한번 설명 좀 하고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사이버 보안 중요성이 높아진 결정적인 계기는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 수익률 그래프를 그려보자면요. 재밌게도 제가 1회 때 얘기했던 혁신 테마들 중에서 네. 제일 수익률이 괜찮아요. 사이버 보안. 아, 사이버 보안이? 네. 그럴만한 게 최근에 이슈를 많이 타서 많이 올랐어요, 관련주들이. 계속 이런 사이버 어택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네.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가지고 네네네. 그래서 저희도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타이거에서도 ETF를 출시를 했었거든요. 네. 사이버 보안 ETF를 출시해서 혁신 테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가 좋지만은 않은데 이 사이버 보안만은 계속 이제 매출이 견조하게 올라가면서 투자자들 분도 이제 많이 찾으시는 테마예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런 사이버 보안 테마가 각광을 받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습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게 2월 24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전에도 사실 사전 작업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1월 달에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 외교부 사이트 해킹을 하면서 이렇게 경고문을 막 올려놨었어요. 그래서 너희 우크라이나 국민들이여 너희들의 이제 개인정보 모두 해킹되었다. 조심해라 뭐 그런 식으로 협박을 한 문구예요. 이게 사실 정부 사이트가 해킹당한 건 되게 큰 이슈인 거잖아요. 그죠, 큰 이슈죠. 이때도 약간 그래서 안 그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는 이제 2014년 돈바스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는데 아 뭔가 큰 일이 나겠구나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전조 증상 같은 사건이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월에도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정말 큰 상업은행들 프리벳방크랑 오샤드뱅크 이런 은행에도 디도스 공격이 있었어요.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은 K뱅크나 S나 뭐 W뱅크 같은 데에 디도스 공격이 일어난 네. 거죠. 그러니까 정보기관이나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기겁할 만한 이슈인 거잖아요. 자기들의 자산이 공격을 받은 거니까. 그래서 이럴 정도로 공격의 빈도나 강도가 전부터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최근에서 이러한 사이버 어택에 대해서 4월 27일자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우크라이나 특별 케이스에 대한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서 이제 사이버 공격의 주체가 러시아에서 이제 3가지 기관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뭐 GRU, SVR, FSB 뭐 이런 집단인데 지금 보여지는 도표 보시면 GRU, SVR, FSB 이 3가지 조직이 러시아 군 내에 있는 사이버군 조직이래요. 네네네. 근데 이 중에 일본은 이제 구소련 때 정보기관 있잖아요. 푸틴이 나왔다던 KGB에서도 약간 일부의 정신을 계승한 조직인데 여기서 이제 조직적으로 각종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이버 전쟁의 유형으로는 데이터 절도. 정말 진짜 서버에 들어가가지고 정말 데이터를 지운대요. 그건 진짜 심각한 거예요. 네네.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 특히 들어가서 그렇죠. 하면은. 그래서 금융기업이나 뭐 개인기업이나 아무튼 들어가서 그런 데이터 삭제, 절도를 하고 사이버 정찰도 계속 지속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피싱. 러시아면은 정말 큰 국가고 큰 국가의 군 조직이 피싱을 한단 말이야? 라고 보고서를 읽으면서 의문을 제기했었는데 각국 특히 우크라이나나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우호적인 국가들의 외교관들 대상으로 이제 이런 피싱을 자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버 어택이 많아지면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이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비단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뭐 찾을 것도 없이 우리나라에도 이거 남북 관계에서 디도스 공격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거예요. 아, 그럼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2013년에 한번 금융권하고 언론사가 방송사가 뚫린 적이 있거든요. 근래 21년도에도 한번 뚫렸었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사이버 공격은 우리가 추정만 할 뿐이지 그들이라고 단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렇다면서요. 여기도 보면 그렇잖아요. 러시아로 의심된다.
추정된다. 우리도 항상 디스스 공격 받으면은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거든. 제가 알기로는 지금 러시아 군이 조직적으로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이버 공격도 공식적으로는 러시아가 한 적이 없다고 맞아요. 대부분 네. 다 한 적이 없다고 분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찾을 방법은 없는데 네네.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정황들이 많다 보니까 그쵸, 그쵸. 아까 말한 그런 뭐 방송사, 금융사 이런 곳들이 뚫리면 특히 증권사 우리 아이고. 1분 1초만 공격당해서 시스템 에러 나면요. 그렇죠. 틱 하나라면 틀어줘도 이제 비교 난리 아니에요. 나서. 우리 그쵸. PC방에서 게임하고 있는 애들 갑자기 전원 끈 거나 똑같이 되는 거야. 난리나. 그건 더 심해지죠. 이성을 잃어요. 맞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네네. 주식 투자자분들은 잘 알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는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들도 성장하는 모습들도 보이는 거고 대표적인 좀 사례들을 좀 네. 보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된 거는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크긴 하지만 그 네. 전에도 굉장히 큰 이슈긴 그렇죠. 했어요. 작년, 재작년에 그런 중요성이 많이 부각된 사태들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라고 이제 미국 최대 송유관 업체가 있습니다. 지금 그냥 미국에서 대표적으로 세계가스를 이제 생산하는 네. 지역이 남부잖아요. 텍사스, 네네. 뉴멕시코 이쪽인데 여기서부터 인구 밀도가 높은 뭐 뉴욕이라든가 그럼 워싱턴 DC 쪽에는 이제 인구 밀도가 높으니까 그쪽으로 이제 원유를 송유관을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원유를 공급을 해요. 송유관을 관리하는 가장 큰 업체가 이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곳인데 랜섬웨어를 걸려가지고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에서는 해킹 당했으니까 일단 공급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동부에 17개의 주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이제 서부랑 동부에 극단적으로 이제 네. 인구가 몰려 있잖아요. 근데 네. 동부 같은 경우는 이제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연결된 주가 17개인데 여기 원유 공급이 싹 다 끊긴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끊기니까 당연히 원래는 미국이 이제 기름값이 싸기로 유명한 나라인데 네네네. 기름값이 폭등을 하고 폭등하고. 또 전기도 끊기고 하다 보니까 주정부마다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연방 정부에서 나서 가지고 이제 이제 비상 사태다라고 야. 할 정도로 사태가 커졌었어요. 예전에 지어졌던 기관시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이버 공격 이런 데 취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 도입을 시킨다고 하면은 그 자체만으로도 사이버 보안 관련 업체들은 굉장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그럴 왜냐면 수밖에 이건 없어요. 계속 중요한 거니까 이걸 다시 만들 수는 없는 거고 추가적인 설치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당연히 국가가 이렇게 한번 맞았으니까 당연히 네. 국가 입장에서도 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네네네.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사태가 처음 터진 게 5월 7일이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딱 일주일 지났을 때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사이버 보안 관련해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거 얼마 안 된 일이에요. 작년 이맘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행정명령을 내려서 연방정부에서 이제 기관별로 사이버 보안 기준을 강화하고 관련된 인력을 길러야겠다라는 이런 골자가 있는 행정명령이고 이게 또 4가지 단계로 나뉘어져 있어요. 몇 네. 년까지 몇 개년 계획으로 세워져서 언제까지는 이런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세우고 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구체적인 플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단기적으로 실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런 비슷한 조치는 지금 EU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요. 거기는 이제 유럽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사이버 보안을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정책적으로 하는 데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파이가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민간 영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이제 정부 단위에서. 네네네. 또 민간 영역에서도 어쨌든 이런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아는 팬데믹, 그놈의 팬데믹. 팬데믹. 팬데믹 때문에 락다운 기간이 길어졌잖아요. 네, 근데 그렇죠. 이제 모든 일상이 다 온라인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까? 하다못해서 수업도 다 줌으로 하게 되고 네네. 회의도 오프라인 회의보다는 거의 항상 온라인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재택근무, 원격 수업이 늘어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온라인으로 클라우드로 이제 이어갔었거든요. 그리고 요새 또 더 많이 커진 게 메타버스. 가상화폐. 가상화폐가 그죠? 중요하다니까. 그냥 가상화폐가 중요해요. 예. 결국 이런 가상화폐가 거래가 많이 되면서 사이버 보안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서있고 외양간 구자시피 가상화폐 관련해가지고 사고가 많이 터졌기 때문이죠.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정부 단에서 나오는 거는 네. 되게 중요한 문제지만 우리가 피부로 와닿는 게 좀 덜하지만 네네. 가상화폐나 주식은 그쵸. 이 공격당하면은
바로 직격탄을 맞으니까 개인들이 네네네.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2014년에 이제 일본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하나가 공격을 받은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파산 위기까지 갔다 많으니 뭐 그런 이슈가 뉴스 플로우가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어쨌든 민간 영역에서 정말 돈이 걸리는 이슈면은 아무래도 사이버 보안에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더 많이 어쨌든 그런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게 다 개별 노드잖아요. 이게 네. 개별 노드에 대한 공격들이 정말 많아진대요. 이게 탈중앙화된 블록체인이다 보니까 네네. 보안도 이제 개별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더 공격이 어디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상화폐를 목적으로 한 랜섬웨어가 전체 랜섬웨어 중에 거의 80% 정도 될 정도로 이 목적이 비트코인, 가상화폐 사실상 그걸 그래서 우리가 네. 원래 가상화폐 쪽이 보안이 뛰어나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다가 이런 거에 뚫려서 우리가 이제 황당한 경우를 강하다며 보안에 네네. 탈중앙화 보안에 강하다며 이런데 이게 당하기도 한단 말이죠. 그쵸. 결국은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민간 기업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어요. 개별 기업들도 보안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강화할 수밖에 없고 새로운 랜섬웨어 기법이 나오면 이제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예상되는 공격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이버 보안 기업에 대한 수요, 기술에 대한 수요가 이제 구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안이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온프레미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방화벽을 만드는 보안 기업이 있고 클라우드 쪽을 만드는 보안 기업이 있는데 네. 이제 전체 두 개의 영역이 옅어지고 있는 어느 쪽이든 보안 자체에 대한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서 사이버 보안 기업들 간의 이제 M&A나 이런 것도 활발해지고 몸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온사이트 방화벽 기업이 그러니까 네. 온사이트라는 게 결국 이제 뭐 서버에 대한 방화벽을 설치하는 기업이에요. 네. 여기 1위 기업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이거든요. 미국 기업입니다. 여기도 이제 뭐 차세대 보안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투자가 이어지면서 M&A 매물이 요새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작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사이버 보안 M&A가 한 151건 정도 있었다고 했는데 이게 YOY로 50% 이상 급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2020년부터 21년까지 딱 팬데믹 원년이잖아요. 그때 이미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그 프라이머리 시장 길에서 어느 정도 중요성이 부각이 된 거죠. 그동안 기업들이 보안에 대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동안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실 일어나지 않은데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이익을 극대화해야 되는 기업의 입장에서 사실 바람직하지. 일어나도 간헐적으로 일어나고 이게 일어나는 것들이 보면 또 어떤 정치적 목적이라든가 그런 이유들에서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대규모로 일어나는 것들 그쵸, 개인적인 그쵸. 것 말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걸 당장 준비해야 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경각심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는 좀 생각도 들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업체들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쵸.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좀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각국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일반 기업 차원에서 이제 좀 필요하구나. 라고 느끼니까 이제 기업들도 성장을 하고 M&A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당장 제가 있는 금융권만 하더라도 제가 입사한 이후로 이게 정책이 꾸준히 보안 관련되는 교육 영상도 굉장히 많이 업데이트돼서 이렇게 꾸준히 들었어야 됐고요. 아시겠지만 증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망분리 같은 이런 정책들이 계속 발전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냐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전에는 결국 그러면 사이버 보안 갖다가 이제 비용이다, 아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과거라면은 요새는 일단 그런 보안을 소홀히 함으로써 잃는 게 아끼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크니까 이거를 요새는 이제 캐펙스 자본적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여기에 이제 사이버 보안에 이제 좀 더 이제 돈을 많이 쓰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트렌드로 바뀌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이제 기업들이 쭉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모든 기업들이 다 그러진 않을 거고 네네. 업종 내에서도 좀 눈에 띄는 기업들이 있을 거고 기업들의 좀 실적들은 좀 비교해 보면 네네. 좀 어때요? 기업들이 흥미로운 점이 수요는 다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일부분 실적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 다 매출은 다 증가했어요. 적어도 20% 많게는 30-40%도 증가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넷인컴 단에서 갈리는 모습이 관찰이 됐는데요. 정확히 개별 기업 이슈에 대해서는 100%는 알지는 못하지만 미국에서 쓰는 회계 기준이 GAAP 갑 기준인데 네. 이 갑 기준 같은 경우는 수익을 산정을 할 때 보안 기업들의 특성상 실제 수익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규칙이 있다고 해요. 저도 그 규칙이 어느 계정에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스터디가 안 됐는데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실제로 돈을
벌었는데도 불구하고 갑 기준에 따라서 회계 지표를 작성을 하다 보니까 실적이 안 좋게 나왔어요. 안 좋게 나오고. 근데 그거는 이 내막을 모르는 투자자들은 당연히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포티넷이라는 파이어월 방화벽 제공하는 기업이 있어요. 여기는 이제 넷인컴 순이익도 전년 대비 30% 올랐고 매출도 34%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둘 다 괜찮게 나온 사례죠. 근데 반면에 아카마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매출도 7.2%좀 부진하긴 했지만 괜찮은 수익을 냈어요. 근데 순이익이 23%가 줄었어요. 두 가지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갑 회계 기준에 따라서 인식하는 게 좀 달라서 진짜 이익이 인식이 안 됐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사이버 보안 기업들 중에 러시아 국영 기업들을 고객으로 한 기업들이 좀 있었대요. 근데 이런 기업들이 사실 이제 지금 러시아에 대한 제재들이 많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 고객들이 다 끊기면서 매출에도 타격이 있었다. 이런 코멘트도 일부 기업에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크니까 매출은 좋은데 이익은 달라요. 우리나라도 보면 안랩도 있고 사이버원도 있고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있는데 로봇주도 마찬가지긴 한데 산업은 되게 주목을 받아요. 요즘 핫한 산업이다 보니까는 매출은 좋아. 근데 이익단은 서로 개별마다 회사 사정에 따라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다르잖아요. 예. 주가 방향도 너무 다르고 그러니까 그동안 연구개발을 많이 했다 보니까 뭐 그동안 실적이 크게 이익을 냈던 곳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좀 작은 기업들은 회계상의 어떤 그런 좀 잘 안 갖춰준 데도 있을 것이고 이것저것 반영해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테마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로봇이나 사이버 보안업체들이 여기를 어떤 기업적인 펀더멘탈 차원에서 접근하기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네네네. 기업들. 그래서 각 개별 기업들 접근이 쉽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더 필요한 이제 것이 ETF로. ETF가 필요하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ETF 마케터지만 또 네. 개인적으로는 투자자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이버 보안 한번 알아볼까 했는데 기업별로 이렇게 너무 사정이 다르니까 섣불리 한 종목을 선택하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결국 이것도 이제 테마로 접근해야겠구나. 사이버 보안 그 산업 네, 자체로 네. 접근해야겠구나 해서 생각한 게 ETF입니다. 아니 사이버 보안 ETF라는 게 생소한 부분이에요. 네네네. 이게 지금 상장이 많이 돼 있어요. 미국 시장에서는 네. 크게 한 4가지 정도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이제 가장 큰 거는 이제 CIBR이라는 상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글로벌 X에도 버그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사이버 보안 관련된 ETF가 몇 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저희 타이거밖에 올 초인데 사실 사이버 보안 테마가 워낙 좋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혁신 테마 중에서 그나마 잘 나가고 있는 분야가 사이버 보안인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 센티멘트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사이버 보안은 뭔가 IT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섹터 전체로 좀 매도돼가지고 주목을 못 받고 있기는 해요. 타이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바스켓에는 어떤 것들이 담겨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만한 대표적으로 ETF? 아까 말씀드렸던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우리나라 ETF인데 여기 이제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안랩도 비중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미국 기업들이에요. 노턴 안티바이러스라는 백신 아시죠? 그 노턴 라이프락이라는 종목도 있고, 컴퓨터를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아바스트라는 뭐 이런 기존에 우리가 했던 안랩에서 나오는 V3 같은 백신을 네네네네.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사이버 네. 보안 쪽으로 많이 진출하면서 비중을 갖고 있고요. 팔로알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거나 아니면 체크포인트라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좀 비중이 크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때요? 수익률이나 뭐 상장 이후에 상장 이후에 사실 저희가 기대한 것만큼 흥행을 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냥 시장 전체 센티멘트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수익률이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기는 한데 다른 테마에 비해서는 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이버 보안 ETF가 몇 개 정도가 되면은 네.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한번 볼 텐데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좀 들어가서 ETF에 투자도 하고 해야지 좀 주목도 받고 이걸 파생으로 해서 새로운 종목도 좀 편입시키기도 하고 또 다른 상품 만들기도 하는데 그런 차원도 있겠네요. 나온 지 얼마 안 된 상품이다 보니까. 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되게 사이버 보안이라는 업종 자체가 사실 뭐 전기차는 게 밸류체인이 쫙 있잖아요. 또 아니면 로봇도 밸류체인이 있고 메타버스도 보면은 사실 산업으로 치면 되게 다양한 산업을 이제 포괄한 테마잖아요. 근데 사이버 보안은 IT라는 섹터 내에서도 일부기 때문에 아마 기업 수 전체가 많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주목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투자를 하려면은 기업 분석이나 산업 분석이 전제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개별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이쪽을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깊게 스터디하거나 이쪽에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면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어차피 지금 이제 나온 지가 2월에 나왔기 때문에 불과 3개월 네, 그렇죠. 정도밖에 안 됐고 산업 자체가 이제 계속 커가는 산업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기대감이 좀 큰. 모르면 몰라도 우리 미래에셋 외에 다른 운용사에서도 사이버 보안 관련한 ETF들 아마 많이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고려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싶고. 왜냐면은 최근에 계속 부각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타이거가 좀 더 투자자분들이 주목을 해주시면은 코덱스, 킨덱스 다 아리랑 다 그렇죠. 제가 보기엔 다 들어올 시장일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네. 그런 한계점은 있긴 한데 네네. 오히려 또 그런 데서 똘똘한 기업들 아, 그럼요. 찾아들 수도 있고 그래서- 다른 테마에 비해 ETF에 네네, 비해서도 저- 수익률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이런 장기적인 테마 같은 경우는 작은 비중이라도 연금에다 두고 적립적으로 이제 종종 정기적으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쭉 5회까지 알아보지만 지난번에 리치를 했었고 이번 이제 사이버 보안인데 솔직히 인기에 편입할 수 있는 업종 ETF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 앞으로 좀 미래 산업에서 또 관심 가질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을 모아놓은 ETF도 좀 소개드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 ETF는 한번 소개를 해본 거고 몰랐던 분들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이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ETF도 있다. 꼭 투자를 지금 당장 안 하더라도 관심 갖고 한번 지켜볼 만한 아, 네, 그렇습니다. ETF고 산업이다. 결정적인 거는 기업 수가 많지 않고 시장에 지금 이슈를 받고는 있지만 개별적으로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기는 맞다. 워낙 전문적이고 이런 것들을 한번 전문가들이 직접 픽해서 할 수 있는 ETF 바스켓 담은 그런 상품에 투자해본 것도 좋은데 연구원이 말씀하신 종목 중에 보면은 모르는 게 태반이거든요. 저도요. 안랩 하나 알아. 안랩 하나. 안랩은 대한민국 사람 웬만하면 다 알 거야. 아, 그럼요. 다 알 거야 그거. 아마 알기도 알고 투자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하여튼간 대표 기업인 건 맞고 오늘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한번 좀 잘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 또 우리가 새로운 ETF로 한번 또 소개하는 자리를 한번 가져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